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위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자랑이던 인공지능 딥시크도 중국 내부에서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형 AI가 랜섬웨어, 즉 데이터 등을 암호화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나 화염병 제작 방법 등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본 미쓰이물산 시큐어 디렉션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요시카와 다카시는 딥시크가 지난 1월 선보인 추론 AI 모델인 아론에 부정한 답을 얻기 위한 지시문을 입력했더니 랜섬웨어 소스코드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지시문을 오픈AI의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에 입력했을 때는 대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딥시크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까지 노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이 유출될까봐 딥시크 핵심 인력의 여권을 압수해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딥시크 등 AI 전문가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 여행이 사실상 금지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자국 AI 핵심 인력을 억류한 뒤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화웨이 회장 딸을 캐나다에서 부금하게 만들어 중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 공저지를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는 새 국방 지침을 발표한 뒤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전방위 무력 시위를 이어갔고 미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군 동부전군은 지난 2일 해협 레이팅 2025A 훈련을 대만 해협 중 남부 해역에서 이틀씩이나 하면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H-6K 폭격기가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 YJ-22를 탑재해 출격했다고 전하며 대만은 현재의 공군 체계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자국 전문가 발언을 보도해 대만을 자극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신보 푸단대 미국 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중국이 쉽게 양보할 상황은 아니다. 무력 시위와 외교적 대립이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한 무력 시위를 하며 국민들의 눈길을 외부로 돌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부의 충성 지지층의 균열과 군 장악력 이상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군 서열 3위의 허웨이둥이 해임된 것도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해임 이유는 부패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 작업을 벌여왔고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허웨이둥 부주석의 낙마는 군부 최고위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허웨이둥은 시진핑의 지지를 받던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반 시진핑 동맹과 쿠데타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위크는 미국에 거주하는 독립언론인 자오란젠을 인용해 중국 군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주석의 군대 내 최고 신복인 허웨이둥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11일 체포됐다고 하면서 아직 소문에 불과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시진핑 주석의 군부 리더십 불안과 인민해방군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추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은 최근 중국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반부패 캠페인에 따른 두 차례의 숙청이 시주석의 군부 내 핵심 주요 지지 기반인 푸젠방과 산시방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숙청은 로켓군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시작돼 지난해 중반에 끝났고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서열 2위인 장유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시주석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반부패 캠페인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랴오화가 숙청의 대상이 된 것을 두고 이 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랴오화의 낙마는 로켓군 숙청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푸젠계가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군의 정치적 충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헬레나 레가르다 수석분석가는 지난 1월 연구소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정치 공작부 주임을 숙청한 것은 시진핑이 보기에 중국 군이 문제가 부패나 공급 유용에 그치지 않고 군의 정치적 충성과 관련한 좀 더 광범위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중국 분석가였던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석자도 큰 권력을 가지게 된 랴오화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승진시키면서 일종의 정치적 파벌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랴오화의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9일에는 한편의 글이 또 다른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의 집단지도 체제를 앞장서서 견지하자는 논평이 실렸는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주요 사안은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개인이 집단 지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절대적 권력을 비판하는 뜻으로 여겨졌고 군내에서 시진핑에게 반기를 든 세력이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 뒤인 2025년 1월 10일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허웨이둥 부주석은 시진핑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것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지만 1월 26일 신화통신에 실린 보도를 보면 장유샤 부주석은 당의 지시에 복종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진핑 개인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을 더욱 강조하는 듯 보이는 연설을 해 또 한 번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 반부패 숙청에 대한 불만 속에서 장유샤 부주석의 산시방과 허웨이둥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푸젠계의 파벌 경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군 내부의 불만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위협하고 심지어 반시진핑 쿠데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총서기의 군대장악에 문제가 있다거나 군부 쿠데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체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이야기일 뿐이다.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난 군대는 존재하지 않고 군사정변은 일어날 수 없으며 지난 역사를 보아도 실제로 군사정변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합니다. 최근 장유샤 부주석이 시진핑을 밀어내고 군권을 장악했다는 쿠데타설이 퍼졌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시 주석이 강도 높게 벌인 1차 군숙청이 장점인 전 주석의 세력을 쳐내는 작업이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2차 군숙청은 시 주석이 군 현대화 성과를 위협하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발탁한 이들의 충성을 확고히 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석자도 시진핑이 자신의 측근으로 꼽혔던 랴오화의 낙마를 용인하고 그것을 공표하게 한 것은 시진핑의 권력과 정책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고하게 할 것이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수뇌부를 마음대로 처벌하고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대대적인 숙청에 대한 군의 반발과 권력 투쟁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전문가들은 현재 시 주석이 뚜렷한 경쟁자와 맞서고 있지는 않으며 정권 전복이나 쿠데타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군부 내부 권력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 추진력의 상실이다. 시 주석의 군부 지배력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만 문제,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 남중국해 전략 등에서 그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관료들에게 휴가를 취소하고 핸드폰을 24시간 켜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관가가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따라 전시 모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결국 내부에서 위기에 빠진 시진핑 주석은 시야를 밖으로 돌려서 위기 탈출을 시도 중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탈출구로 삼은 나라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이제 예전의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중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발언에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을 강조했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무역력조 시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분쟁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베트남 특유의 대나무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인민보는 시 주석의 관련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회담에서 무역의 균형과 투자 의지를 더욱 향상해야 한다며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고 경제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약 175조 4,900억 원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중국과 무역 적자 폭의 약 2배입니다. 이러니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베트남에 미국과의 관세전쟁 파트너를 의미하는 항미연대동참을 제안하고 당근책으로 전략적 소통 강화와 철도 부서를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순방에 이례적으로 왕이 외교부장과 둥진 국방부장, 왕 샤오훈 공안부장이 동행한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베트남이 1년 4개월 만에 하노이를 다시 방문한 시 주석을 환대하면서도 미국을 의식해 신중함을 잊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를 과시해보려고 추진했던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은 결국 뒤통수만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